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그동안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참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이게 단기간에 이런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글쎄요. 지금 쉽지가 않네요, 예측이. 어쨌거나 네. 11월 들어서의 이 변동성 장세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같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오른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이제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또 불확실성이 또 이제 제기되는 그런 모습. 어제 이제 기술주 빠지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나 금융 쪽으로 가는 그런 순환매 양상은 며칠 네. 전부터 미국에서도 그렇죠. 있었는데 어제는 유난히 이제 기술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요거는 조금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다는데 우리가 챗GPT 나오고 나서 딥시크 쇼크를 한번 겪었는데 그렇죠. 요즘 들었었던 이제 중국의 그 스타트업이죠 문샷이라고 거기서 네. 이제 AI 모델을 하나 내놓는 게 이름이 재밌네요. 키미 K2 네. Thinking. 근데 이게 지금 큰 돈 안 들이면서 챗GPT를 갖다가 성능에서 능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 얼마 전에 우리 젠슨 황이 이러다가 우리 중국한테 AI에서 뒤질 수가 있어요 했던 그 말이 그냥 네. 나온 말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절묘하게 어떻게 이 마이클 버리가 나 이 장에서는 내 도저히 투자 못 하겠어요 이러면서 투자자분들 이제 돈 가져가세요. 저 이제 접을랍니다. 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황소가 네. 이제 거의 백기를 들다시피 하니까 또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시스코 시스템즈가 어제 기술주 중에서는 올랐습니다만 이거 한번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닷컴버블 무너지기 전에 고점에 이제 또 다시 도달했습니다. 이래저래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네. 거기다가 예.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연준 인사들의 이 매파적 발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 한 너댓 명이 어제 한꺼번에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그 베스 해머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지난 10월 FMC 때도 반대표를 던졌던 분이죠. 이런저런 멘트 중에 공감이 가는 거는 이 통화 정책이 고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네. 금리 갖고 예. 일자리를 갖다 늘리고 낮추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의 그 메리 데일리 총재는 그래도 금리 인하 쪽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오던 사람이 살짝 이제 중립 기여를 넣으니까 시장이 아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래저래 12월 달 갑자기 변수들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네. 50% 이하로 좀 줄어든 네, 상황이고 확 줄었네요. 이러니까 시장이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거품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중국의 스타트업 문샷 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치고 나오는 맛이 예, 치고 나오는 키미 면이 이제 K2 때문에 뭔가 좀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장문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장문 처리 능력이 좋고 비용은 한 10배 정도 저렴하고. 그 10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근데 중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쏟아붓는 돈이 만만치 채권단 않죠. 산업에 쏟아붓는 엄청나죠. 돈이 한 6천억, 7천억 위안이라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6조.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오늘 근데 이 짚어볼 내용은 많은데 또 뉴페이스를 모시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F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예. 다른 매체에서도 이렇게 뷰 밝히시는 거 봤는데 이제 저희 또 머니쇼에도 한번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도 잘못하면 이거 블랙 뭐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는 해봤습니다만 뉴욕 증시 하루 사이에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제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의 장이라고 할 수 최근의 있죠. 장. 네, 최근의 장이 네. 사실 이벤트들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항상 실적 발표를 보고 있는데 네.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어허. 이제 그러한 실적으로 인한 모멘텀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시스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생각보다 호조세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요. 네. 이제 이러한 기업들은 각자의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조정 매물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뭐 여기는 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AI 버블에 대해서도 뭐 뒤에서 더 얘기할 네. 내용들이 있겠지만 뭐 아직은 충분히 더 투자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막 그렇게 길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이벤트로는 매크로 예. 이벤트들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펀더멘탈하게 기업 가치가 변화할 만한 실적 발표 이벤트는 크지는 않으니까 네. 뭐 12월에 있을 FOMC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그거는 지금 물가 상승률도 뭐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GDP 성장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해서 뭐 경기 진작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페드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면 매크로 이벤트의 변동성도 사실 이 부분을 지난번 10월에 한번 그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반영은 한번 해줬고 어제는 좀 더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반영하는 구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차익 실현이 원래는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것에서 금리 인하 안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크로 이벤트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구간이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가 펀더멘탈하게 봐야 되는 요소들을 좀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호실적이라든지 네. 시장 뭐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면 언제든지 뭐 AI 관련주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다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예.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니까 예. 엔비디아의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년의 투자가 의심이 없다. 이게 뭐 버블이 아니다라는 네. 좀 인식을 심어준다면 큰 문제 없이 다시 또 시장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한 주식들, 특히 또 어디였죠? 그 일본계 네. 메모리 하는 데가. 키옥시에. 아, 예. 네네. 거기도 보니까 약간 좀 실적이, 그렇죠. 실적이나 가이던스 제시도 안 하고, 네. 어제 또 뭐 3.7%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간 이 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랠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약간 부담은 느낀다 이렇게 봐도 되네. 저 국내에 네. 있는 반도체 두 개, SK 하이닉스나 네.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네, 없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포워드 PER 기준으로 대략 한 11배 정도로 받고 있고 SK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아직도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크게 이익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진 않는데 키옥시아 같은 경우는 낸드밖에 없는 거고 낸드는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이제 이익의 추정치라든지 변동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D램까지 같이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의심하지 않고 좀 갈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낸드가 사실 돌아선 게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상으로도 큰 가이던스 제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키옥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비해서 부족한 거는 D램과 함께 엮어서 갈 만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들의 중요한 거는 굉장히 빠른 범용 D램을 가지고 HBM 메모리를 가지고 그것과 낸드를 또 연결하는 뭐 CXL 방식이라든지 혹은 지금의 HBM 방식에서 HBF라고 해서 플래시 메모리도 이제 적층하는 구조, 이런 구조까지도 나아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구조로 나아가기에 키옥시아는 D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방향성인데, 사실 뭐 SK 하이닉스의 지금 전망치 같은 경우는 2027년에 TSMC 이익을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익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의심할 만한 구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한 펀더멘탈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막판에 왜 그렇게 샀대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저희가 사실 뭐 수급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사실 환이 좀 너무 많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낙 약세가 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싸게 느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펀더멘탈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흐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영향은 없었고요. 뭐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좀 더 이제 그 최근 단기적인 거를 봤을 때는 환의 악세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유입되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입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환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74원대에 있던 놈이 네. 64원까지 떨어져서 10원을 밀어버렸는데 네. 아니 그리고 또 세로뉴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였습니다.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순이었고 이제 시간에 대한 거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뉴스가 해소가 되니까 뭐 지금 나오는 분석으로는 미 연준 금리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AI 쪽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뭐 관심이 쏠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러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실제로 지금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12월달에 막상 동결되더라도 네.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럼 제한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희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예. 있는 게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는 했었지만 어느 정도 뭐 점도표상에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12월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해서 지금 경기를 진작할 만큼의 상황은 아닌데 네네. 그때 나오는 발언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지난번 이제 그 파월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좀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네. 보는데요. AI로 인해서 명시적으로 해고가 늘어나고 있고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 수요가 약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AI 때문에 그 고용이 좀 더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중장기적인 이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에셋플러스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고용이 안 일어난다라는 건 물가 상승할 만한 동력이 안 일어난다라는 거고 이제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더라도 그러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좀 제한적이고 이제 사람이 들어갈 곳에 점점 더 로봇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대체해서 들어가면서 중장기적 디플레이션의 구간이 온다면 그 구간에서는 정말 성장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주는 시장으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파월의 발언이 그 단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굉장히 중요한 석상에서 AI로 인한 고용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다. 지금 당장 인하를 안 하더라도. 네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2021년에 이제 폭락했던 장세와 예. 다른 부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제로 금리였던 상황이고 지금의 금리 상황은 4%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에 불안이 나타난다거나 뭐 물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그 4%의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고본 부장님은 지금 이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뭐 숨고르기 차원은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러나 뭐 정점 내지 뭐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전에 어떻게 해요? 저 고객들 수익률 어떻습니까? 뭐 사실 올해 코스피 시장이 거의 한 70%, 그래요. 74% 정도 맞아요. 올랐는데 예. 뭐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아웃퍼폼을 하면서 그래도 좋은 수익을 가져다 드렸는데요. 예. 사실 뭐 한 6월 정도까지 상반기 구간에서는 예. 우리가 뭐 조방원이라고 많이 네. 일컬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좀 아웃퍼폼하는데 기여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반도체 비중은 사실 공모펀드들이 많이 가져갈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전월의 시장 비중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가져가더라도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세에서 그 구간에 언더퍼폼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연초로 봤을 때는 15% 20%포인트 정도 이상 아웃퍼폼하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산운용업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얘기인데 네. 성적표가 예. 우리 몇 퍼센트 수익 냈습니다. 숫자만 얘기해가지고 우리 고객들 돈 벌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소위 말하는 벤치마크 지수보다 지수 대비 얼마를 더 수익을 냈느냐 아니면은 맞습니다. 오르는 장인데 지수 우리 같은 경우에 뭐 70 몇 프로 지수 코스피가 올랐는데 고객들한테 50%나 내드렸습니다. 이거는 자랑할 게 못 되고 그렇죠. 빠지는 장에서 뭐 한 20% 정도 빠지는 장에서 지수가 그래도 저희는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선방했습니다. 그건 칭찬할 만한 거고. 그러니 결국 이제 업종이나 종목 선택에 있어서
잘 그거 해오셨다는 얘기네. 예, 올해는 뭐 네. 저희가 나름대로 선택했던 것들이 잘 작용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담고 계세요? 최근에는 저희는 반도체에 좀 주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예,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좀 밸류에이션 레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이익이 높을 때, 저 PER일 때 이런 구간에서는 팔고 고 PER로 돼서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때 다시 사는 그런 구간들을 많이 생각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심한 산업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PER의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BR로 많이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래 왔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D램과 낸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세 개의 구도 아래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엄청난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도 과거에 2022년에 GPT가 나오고 지금 대략 한 3년간의 기간 동안은 학습하는 구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추론의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데이터가 쌓여서 그 위에서 추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각자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안정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얼마나 줄 것이냐. 왜냐하면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0배 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투탑 기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클리컬리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사이클을 타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주는 건데 사이클을 조금 덜 타게 되고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지고 이게 지속성이 높아진다면 저희는 이 밸류에이션 레벨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단적으로 아주 좀 불리시하게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전망을 해보면 내년에 나오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추정 이익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70조 정도. 뭐 세게 보는 데들은 100조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략 한 70조 정도로 본다면 거기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법인세 차감을 하고 60조 정도의 이익을 본다면 거기에 10배만 부여하더라도 600조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0조대에 있으니까 여전히 상승 여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는 뭐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와 논의와 함께 갈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잘 관찰해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도 저희가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지금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섹터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AMD를 사야 되는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희는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구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모멘텀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사실 이 투자 규모가 증가해 왔던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이 증가해 왔거든요. 투자 금액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상되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투자 규모가 415빌리언 정도 되는데 415빌리언. 이 정도면은 거의 한 600조 육박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환 전환해서 보면은. 근데 이제 내년에 예상되는 게 57% 성장을 한 652빌리언이고요. 여기에 조금 다른 기업들도 더하고 인공지능 투자와 관련된 인프라까지 더하면 사실상 연간 1000조가 투자되는 거거든요. 네. 이 1000조라는 투자 금액은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30% 성장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뭐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해서 버블을 얘기하는 상황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과연 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투자되어 있는 추론을 위한 GPU들이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메모리 위에 있는 메모리들 가지고 추론을 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동시에 다 같이 사실은 좋아야 좋은 거겠지만 상대적인 아웃퍼폼 측면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좀 더 아웃퍼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로 갈까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갈까요? 하는 질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바보 같은 질문.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로 갈까요? 하이닉스로 갈까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예.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메모리.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퓨어 플레이어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SK 그러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인데 어.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한번 보시면 예. 삼성전자의 이익에서 여전히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많이 다루지 않아서 갤럭시로 인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감이 없으실 수 예. 있는데 이제 이익을 분해해 보면 연간 그래도 한 10에서 15조 정도는 항상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 근데 이 비즈니스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여기에는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줘야 될 거냐. 갤럭시가 아이폰과 비슷하게 OS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예. 훨씬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주겠지만 안드로이드의 대표 스마트폰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메모리 반도체만큼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에 또 추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갤럭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유지해왔지만 사실 스마트폰 부분은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의 지속성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밸류에이션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순수하게 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퍼포먼스적인 측면이고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지금 근데 이제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삼성전자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캐파가 가장 많기 때문에 네. 거기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공장 캐파 증설을 해놓은 걸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그 반도체 자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되게 좋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좀 사실 그렇게 좋지 맞아요. 않았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프라 투자를 해놨던 반도체 공장에 이미 라인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갈 때 소부장은 좋겠지만 그 라인을 가동률을 올려가는 과정에서는 소재 업체에 약간씩은 도움이 되지만 예. 결국엔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르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는 이익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인프라 투자가 얼마나 미리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용인 원산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짓고 있지만 아직 인프라 투자 단계고요. 네. 그러면 클린룸을 지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비 들어가고 생산되는 건 그 뒤에 일이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에 계속 P3, P4 라인을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고 공간이 조금 더 여유는 있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급량 결정을 하는 건 삼성전자의 힘일 수 있어서 삼성전자가 여기서 우리가 이 높은 이익률을 좀 더 누리자라고 할지 혹은 다시 좀 치킨 게임으로 가자고 할지의 결정권은 이제 삼성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은 계속 주목해야 되지만 이 흐름이 계속 가고 있는 한 지금의 흐름대로 계속 가는 한은 SK하이닉스가 좀 더 퓨어 플레이어로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셨지만 답변은 굉장히 아니, 명쾌하게 명쾌하게 하시네요. 네, 사실 해주시니까. 어렵긴 한데 저희가 네. 나름대로 네. 저희는 이제 바이사이드라고 이제 펀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예. 집단이다 보니까 예.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뭐 어느 게 좋다 예. 말다를 판단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들을 찾아보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럼 됩니다. 문제는 지금 프리장 흐름으로 보나 우리 야간 선물 그걸로 보나 오늘은 일단 이 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뭐 어지간한 종목들 다 이렇게 급락 출발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예. 흐름이 있죠. 예. 그러면은 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하네. 이게 기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지금 21선에서 막 버티고 있는 게 한 일주일 넘게 가고 있다가 오늘은 21선 깨진다 봐야 되고 네. 나스닥도 지금 미국 애들은 뭐 21선보다 51선 보니까 51선에서 반등 나오다가 또 어제 급락으로 51선 오니까 추가 하락은 막혔습니다만 뭐 오늘 급락가 왔을 때 바로 살래 아니면 조금 더 보다 살래 하는 정도의 그냥 뭐 선택이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아니,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어찌됐건 미증시보다는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네. 매력도가 있다라는 해석으로 저는 들려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자금이 뭐 여유로우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배분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네. 미국 쪽보다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 쪽 좀 비중을 높여가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는 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또 자산 배분 차원에서 고민을 네,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낮아요?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 자산에서 자산에서. 부동산이 그렇죠. 차지하는 비중이 7~80% 네, 되시는 네.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비중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PER 같은 경우는 네.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국내 증시에 지금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글로벌 기업 못지않게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단계니까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여줘야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실 다른 기업들은 네. 여전히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타고 비즈니스 모델에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내수 위주의 비즈니스인 경우도 있고요. 예. 수출이지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영역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10배고 미국이 20배니까 우리나라가 싸다라고 보기에는 미국의 기업들은 사실 그 지배력이라는 게 굉장히 뛰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우월한 건 당연히 맞아서.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자체가 버텀업으로 종목 단위로 많이 보면서 위로 이익을 모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별로 강한 기업들을 보면 결국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산 배분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을 가져가시고 한국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지시면서 예. 미국으로 많이 가신 투자자들이 많은데 한국이 전혀 없다면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지는 기업들.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강조드리는 건 저희가 글로벌 운용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네. 많이 봐왔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업종이나 우리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우리나라에 와야 되거든요. 외국인 네, 투자자들 네.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는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지배력까지는 못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방위 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희가 예. 방산 기업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우리나라만큼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지난 70년간 휴전 기간을 거치면서 이걸 실전에서 써봤던 나라가 없기 때문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명된 것처럼 이게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 휴전인 국가에서 쓰는 것과 아닌 국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시장이 느꼈고 예.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K가 붙어 있는 K 뷰티라든지 K 엔터, 예. K 푸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로 와야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다 좋다 하고 오기에는 조금 제한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2.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4,072, 코스닥도 1.4% 하락 예상됩니다. 905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4.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8,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4.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58만 1,0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2.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47만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4%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1.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7만 4,500원. 두산 에너빌리티 3.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8만 원이고요. KB금융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4만 7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각각 3%에서 4%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ABL바이오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6만 4,700원, 레인보로보틱스 3%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1%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16만 6,100원, 펩트론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HLB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도 각각 3%에서 1%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가량 남았는데요. 글쎄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약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 바이오 쪽은 흐름 좋았잖아요. 네. 바이오 쪽은 또 호가 분위기도 상대적으로는 낙폭이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섹터 흐름이 좀 관심이 가네요. 그러네요. 예. 예.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와중에 지금 버티는 쪽이 금융. 제약주, 바이오 쪽하고 금융 예. 뭐 이런 식인데 어제 뭐 지스타 얘기도 하고 소개도 현장 분위기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게임 쪽은 펀더멘털이 안 받쳐주니까 이제는 뭐 지스타 갖고는 네. 오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분위기가 또 좋아야 돼요, 시장 네, 분위기가. 시장 예.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 와중에 ABL 바이오 지금 뭐 동시효과에서는 그래도 그러게요. 버티는 모습인데 문제는 지금 자꾸 이제 자막에 저렇게 나왔습니다만 뭐요? B2가
소위 말해서 이거 신용 잔고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보다도 코로나 때 최고가 25조 6,500억 뭐 이 정도였는데 우리가 지금 26조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26조를 넘어섰는데 이 기사도 만만치 않죠. 10월 달에 가계대출이 1조 1천억에서 4조 8천억으로 쑥 올라와 버렸는데 3조 7천억이나 늘었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신용대출이란 거예요. 뭐 그걸로 이 중에서 얼마 정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오늘도 100포인트 장이고 뭐 오늘도 2%대 낙폭으로 시작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어지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또 그런 변수도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 다 좋은데 너무 비쌀 때 그리고 지금 차트의 이격이 너무 클 때 그때 막 따라가는 거는 진짜 좀 그 강심장이 필요해요. 아니면 정말 버티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뭡니까 불 꺼진다 싶으면 계속 장작을 갖다 넣어줘야 밤새도록 캠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낮추던가. 예, 그러니 뭐 장작이 없으면 하다못해 갖다 태울 옆에 있는 뭐 신문지나 종이나 거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몰빵해서 그거 하는 거는 어쨌거나 지금같이 고공행진하는 장에서는 어쨌거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얘기 3, 40년을 했습니다만 귀에 안 들리시더라고요. 이거 레버리 쓰시는 분들은 됐고 이러면서. 왜냐면 이제 거기 기저에는 이제 시장이 곧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서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인가 봐요. 욜로? 인생 뭐 있나.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데. 그래요. 요즘 따라 소장님 넋두리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넋두리도 넋두리지만 이게 우짤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늘도 채권 시장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자꾸 올라요. 채권 시장에 자 이걸 갖다가 우리 며칠 전에 메리츠증권의 윤여삼 팀장하고 그때 우리 하모니에서 얘기할 때 펀더멘털을 양호한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금리 상승이다라고 볼 것 같으면 그거 한데 시각 나름이에요. 우리나라 펀더멘털 양호하다 그때 얘기했었던 그러니까요. 거. 이게 펀더멘털이 양호해서 금리가 오르는 거는 좋은 거죠. 예. 우리 뭐 클린턴 때 기억해 보시면 그렇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게 한국 채권을 집어 던진다고 한다면 그걸 말이 안 되는데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거고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찍어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내년 예산을 보나 뭐를 보나. 네네. 이거 누가 사주겠냐 말이죠. 금리는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이고 환율이 오르는데 한은이 언제까지 막겠습니까? 이거 한 번씩 쑥쑥 개입으로 10원씩 밀어낸들 이게 방향을 못 틀고 그냥 속도만 조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수까지 그거 하니까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만 쳐다보지 마시고 금리도 보시고 환율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옆에 나라도 좀 보시고. 예. 옆에 나라. 예. 지금 소장님이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 그 변수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뭐 금리, 환율, 이웃 국가 뭐 상황까지 다 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투자 철학으로 버텀업으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금리나 환율의 상황들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주의해야 될 구간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바라보지만 기업 단위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기업이 좋아지는 것들은 그 금리와 환율의 그런 주변 상황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들에게 나오는 매출과 이익에 금리와 환율의 변수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이 기업을 그냥 인공지능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어가 아니라 네.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뭔지 이 기업의 매출이 일회적으로 나오는 건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봐야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그렇지 못하고 모멘텀으로 뭐 1등 기업이 많이 올라가서 섹터 전체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간 그런 기업들은 솎아내는 작업을 지금 해놓는다면 뭐 좀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에서도 다시 버티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솎아내기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1등 기업들을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네. 후발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예. 왜냐하면 예.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니까. 예. 근데 이런 구간은 1등 기업에 오히려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보는 과정을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금리나 환율도 같이 보면서 동시에 좀 이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이거 뭐
바이오 조금 이따 여쭤보고 테슬라가 지금 계속 좀 주가가 좀 흔들리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우리 그거 할 때 LG화학은 또 양극재 보니까 또 뭐 대박으로 수주가 나왔네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요 부분 뭐 리튬 관련해서도 요즘 소식이 나오고 요 2차 전지 쪽 혹시 금년에 2차 전지 쪽도 좀 포트에 담으셨던가요? 포트에는 이제 그 최근에 반도체와 함께 조금 예. 비중을 더 늘렸고요. 늘렸고. 근데 저희가 2차 전지 쪽을 바라보는 건 사실 2차 전지 전기차 때문은 아니고요. 전기차 때문은 아니고. ESS 때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슬라 얘기로 먼저 잠깐 돌아가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2분기, 3분기에도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이 기업이 지금 실적 구간으로 굉장히 좋을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3분기 실적 발표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뭐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이들이 하려고 하는 유료 이제 무인 자율주행이죠. 예, 뭐 FSD 서비스죠. 예. FSD 서비스를 내년부터 어떻게 펼쳐 나갈 거고 그걸 위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 차량을 내년부터 어떻게 양산을 할 거고 이게 어떻게 장부에 반영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장이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이렇게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익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선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유료 FSD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서비스 자체가 공헌이익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이익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부터는 사실 따라잡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주요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식으면서 시장에 경계성 매물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는 양상이고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쪽에서는 이제 또 바이오 섹터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닥 상승이 좀 탄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장 출발 지수 좀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6% 떨어집니다. 4,061이고요. 코스닥은 1.8% 하락합니다. 901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6% 떨어집니다. 지금 99,200원, SK하이닉스도 5% 하락합니다. 58만 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3.4% 하락합니다. 46만 8,5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3.7% 내림세 7만 6,300원. 현대차가 2% 떨어집니다. 27만 3,5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3.7% 하락하네요. 8만 원이고 KB금융도 1.7% 떨어집니다. HD현대중공업이 1.9% 하락하면서 55만 7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하락합니다. 94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1.6% 하락합니다. 지금 54만 2천 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각각 3%에서 4% 내림세고요. 에이벨바이오는 약보합. 굉장히 선방하고 있네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4% 하락합니다. 38만 7,500원. 리가캠바이오가 2.7% 약세입니다. 16만 3천 원. 그리고 펩트론 1.7% 떨어집니다. 30만 5,500원. H엘브도 1.4% 하락 중이고요. 삼천당제약, 파마리서치 모두 2%대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쎄요, 지금 뭔가 시장에서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섹터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82개에 불과하고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이 767개,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은 154개, 하락하는 종목은 1,436개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시각 외국인 금액으로 봤을 때 순매수하는 종목들은 대한전선, 하나오션, 두산, LG 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APR 순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네요. 지금 세나테크놀로지가 14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세나테크놀로지. 오늘 이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지금 특징주로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23% 급등하고 있고요. 신테카 바이오가 8%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1.4% 상승세, 셀바스 AI도 7% 강세. 그러니까 뭔가 이제 AI라기보다 의료 쪽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하단을 어느 정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656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2,304억 원, 기관은 429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7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156억 원 순매수, 기관은 15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4원 20전 상승하면서 1,471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보니까 일부 종목들은 빠르게 또 양봉으로 전환이 되네요. 아랫꼬리가 달리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처럼 해야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외국인들 고가 매수 저가 매도 뭐 하는 거지? 외국인들 거의 뭐 DS 내지는 BS인데 그러니까요. 환율은 다시 또 70원대로 진입. 예. 채권 시장의 금리, 국채 가격 하락, 국채 수익 금리 오르는 뭐 그런 장이 돼버렸네요. 예, 아까 테슬라 얘기 마무리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테슬라 네. 이제 그 FSD 쪽을 봐야 된다 말씀 주셨네요. 네, 뭐 본격적으로 미국의 도시들의 FSD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예. 지난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내년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사이버캡 생산까지 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제 앞으로 쓰여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엊그제 나온 뉴스로는 우리나라에도 모델 S나 X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감독하에 하는 자율주행이라고 하죠. 아, 비감독 버전 아니고. 예, 그 핸즈 오프만 하는 건데 예, 예. 눈은 보고 있어야 되지만 예. 손은 뗄 수 있는 아. 자율주행은 들여오도록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구간에서 테슬라의 이익 구조도 좋아지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BM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테슬라의 전기차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테슬라의 ESS 산업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이제 글로벌 CEO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병목 구간이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반도체 칩 사다 놓고 돌리지 못하고 재고로 쌓아놓을 수 있다. 전력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앨런 머스크도 예. 반도체 칩과 전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반도체 칩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전력은 지금 당장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전력 투자의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전부터 이렇게 좀 뒤에서부터 앞으로 좀 땡겨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에 전반적으로 다 필요한 게 전력 기기라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한 번 더 효율성을 올려줄 수 있는 게 ESS이거든요. 전력 저장. 예, 그렇죠. 전력 저장을 위한 장치들인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ESS 쪽 매출 비중이 한 15% 네. 정도인데 내년 정도 되면 30%까지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ESS 쪽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SK 이노베이션 아래 있는 SK 온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ESS 향으로 매출이 많이 나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절반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ESS가 굉장히 중요한데 ESS가 중요한 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낮 시간대에 쓰는 전력은 지금 발전을 해서 쓰는 거라면 싼 전기가 있는 저녁 시간대에 발전을 해서 이걸 ESS에서 저장해 놓는다면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인데 그에 의하면 이제 그냥 그 캐파가 바로 2배가 되는 거죠. 예. 전력 설비에 대한 용량이 바로 2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SS를 장치를 붙임으로써 지금 폭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를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2차 전지가 지금 전기차만을 바라보기보다는 ESS 관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섹터 비중을 좀 상향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오 쪽 여쭤볼게요. 네. 뭐 ABL 바이오 앞서서도 보니까 시장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뭐 최근에 급등하고 기술 이전 계약 소식 이후에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네. 또 비만 치료제 쪽도 굉장히 핫하고 오늘도 바이오 쪽은 좋은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어때요? 바이오 쪽은? 예, 바이오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이슈들이 사실 다 다른 예.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에 한미약품이 라이센스가 타고 굉장히 바이오가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던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밸류에이션 레벨로 넘어갔던 게 그 당시였고 2020년에 유동성 한번 오면서 다시 한번 뿜었었는데 이제 시장이 많이 성숙을 해서 이제는 정말 라이센스 아웃을 하더라도 실제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것도 네. 결국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SC 제형으로 바꿔준다라는 IV 제형에서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준다라는 확실한 기술이 있고 이 로열티가 당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서 계속 이익이 성장할 거기 때문에 가시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ABL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2015년에 한미약품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랩바디 플랫폼이라는 거를 플랫폼 기술을 팔아서 BBB 투과도가 좋아지게 해주는 그런 건데 뇌로 들어가는 약의 투하율을 올려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적인 기술, 약물 전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대방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가장 큰 일라이 릴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때보다는 기술적 완성도가 더 높을 수 있지만 네. 여전히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주가 반영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나 다른 산업들의 그 주가 상승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로 지금 이제 모멘텀이 좀 옮겨가면서 순환매가 좀 도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는 지금 라이센스 아웃을 굉장히 블록버스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 보면 네.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내년.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는 저는 사실 이거는 그 모든 사람들의 영양제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가 단순하게 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부터 모든 그렇죠. 사실 대사 질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내년에 일라이 릴리에서 경구제용이 나오거든요. 경구요. 지금 현재는 위고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예.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주사로 맞는 형태인데 그게 뭐 아프지는 않다고 하지만 거부감은 여전히 좀 있는 네. 거고 가격대가 아무래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건데 경구제형은 거의 한 10만 원대 정도면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하루에 한 번 알약 하나를 먹으면 대사 질환들에 대한 개선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있을 거고 시장 규모가 간단하게만 따져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뭐 한 달에 한 10만 원씩 한 10억 명 정도가 투여를 한다. 그럼 시장 규모 어마어마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계속 임상을 하고 있거나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라이 릴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너무 지금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압도할 만한 베스트 인 클래스 정도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 달 제형이라든지 경구제를 조금 더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제형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좀 특화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셔야지 그냥 지금 당장 GLP-1에 들어간다고 해서 좋다라고만 보기에는 GLP-1 시장은 이미 과당 경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특수한 기술, 베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그 메쉬 치료제 쪽으로도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넓히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기업들 쪽으로 좀 네, 관심 있어요. 뭐 메쉬 치료제 쪽으로 임상이 이미 예. 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넘어간다면 넘어가는 임상 증거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래요. 지금 그리고 가상화폐 우리 본부장님. 네. 가상화폐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유동성의 바로 밑으로 보는데 네. 시장에 돈 많으면 가상화폐 오르고 그러다 보면 가상화폐하고 나스닥하고 같이 가고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등식 관계가 있었는데 네. 요즘 들이 가상화폐가 별로예요. 좀 전에 뭐 리플도 ETF 승인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리플은 지금 금년 들어서는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고 이게 얘들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래저래 아직도 보면 돈 풀겠다는 신호는 많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씩 뭐 뿌릴 기세에다가 그쵸. 예, 예.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조만간에 자산 매입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에 돈이 왜 말랐나 싶은 좀 조짐이 보여가지고 네. 그 유동성을 일방향으로 풀겠다라는 방향만 있으면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자산이 유입되겠지만 글쎄, 네. 지금 이제 금리 결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사실은 이 방향성이 좀 충돌하는 부분은 있잖아요. 충돌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지만 이제 이 펀더멘탈이 그렇게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서로의 센티멘트에 의지해서 가야 되다 보니 유동성에 대한 방향성이 좀 충돌하는 관점에서
좀 조심은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금의 대체 수단으로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은데 금 가격이 또 너무 좋다 보니까 네. 네. 이게 대체 수단으로서 머니무브가 강하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 한쪽 자산이 확실하게 안전자산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다면 머니무브가 크게 일어났을 텐데 이제 그러진 못하는 모습도 이제 에셋 앨로케이션 차원에서는 좀 이슈였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보다는 그 밑에 깔려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지금 USDC라든지 뭐 테더라든지 이런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예. 쪽을 좀 더 주목해 보면 거기는 아무래도 펀더멘탈이 있는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딩의 중간에 들어가서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목해 본다면 가상화폐에 가지고 있는 투자 포인트 그대로 아마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이 뭔가 이제 K 뷰티, 뭐 K 푸드 말씀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때마침 뭐 삼양식품이 2% 올라가고 또 APR도 올라가고 이게 대표적으로 K 푸드, K 뷰티 관련된 종목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뭐 그게 좀 민망한 게 최근에 한 3주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최근 3주.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안 좋았던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많이 흐름 그렇죠. 정도로 예, 보시면 조정이 좋을 것 있었어요. 같고요. 근데 여전히 뭐 삼양식품이나 APR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 여행을 좀 다녀왔었는데 네네. 그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랑 물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확실하게 좀 컨텐츠적으로 IP적으로 먹힐 만한 비즈니스면 미국 시장이 확대되는 거의 수혜는 확실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양식품의 뭐 불닭볶음면도 그럴 거고요. 훨씬 비싸게 팔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APR의 그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 굉장히 잘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흐름은 뭐 멈추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쪽은요. 이게 AI 쪽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전력 쪽 뭐 한국전력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막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네. 호성중공업도 200만 원을 넘어섰잖아요. 그쵸.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력 쪽은 저희 ESS랑 연결해서 보고 연결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는 기반으로 되는 배전 설비나 송전 설비가 깔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은 하고요. 네. 근데 이 섹터가 워낙 빠르게 움직였다 맞아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조심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중장기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종목에 생각하고요. 따라서. 왜냐하면 뭐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오랫동안 좀 쉬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 레벨이 그렇게까지 뭐 물론 이제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은 워낙 높은 회사들이니까 근데 이제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많이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전력기기는 사실 올해 초부터 네.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섹터 차원에서 펀더멘탈 성장한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을 많이 하려는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주의는 하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력기기만 계속 가자 이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니 원전에 갈 수도 있고 전력기기로 갈 수도 있고 ESS로 갈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놓으면 하나의 거대한 투자 포인트 데이터 센터의 전력 폭증이라는 거대한 투자 포인트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 이걸 함께 좀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는 포트폴리오 구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